합계 출산율이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기업 심리가 넉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전달보다 4포인트 올랐습니다. 저축은행과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대부업체를 통한 우회 대출에도 LTV 규제가 적용됩니다. 9억 이상 고가주택 의심 거래 중 절반가량이 편법증여와 대출 규정 위반 등 불법 수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김혜영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1명이 평생 1명의 아이도 낳지 않을 것이라고 조사된 건데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하는 등 최하위 수준입니다. 보도에 설석윤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전년 0.98명보다 0.06명 감소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평생 1명의 아이도 출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합계 출산율 조사를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 처음으로 1명대로 떨어져 2018년 0명대로 진입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록한 0.92명은 역대 최저 수준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유일하게 0명대를 나타내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 태어난 신생아 수 역시 14만 2천여 명에 그치며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기업 심리가 8월까지 4개월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 경기 실사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전산업 업황 BSI는 66으로 7월보다 4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4월 50일에서 5월 53으로 오른 뒤 8월까지 넉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추세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저축은행과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토부와 경찰청과 함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2일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입니다.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LTV 등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대출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을 준수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9월 중 테마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고시원에서 18명이 아파트 청약에 무더기로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고시원 업주가 돈을 받고 위장 전입을 받아준 겁니다. 대응반은 5명의 위장 전입자와 고시원 업주를 입건하고 나머지 청약 당첨자 13명의 위장 전입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등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 부정 청약을 주선한 장애인단체 대표도 입건됐습니다. 대응반 조사로 온라인 카페에서 집값 담합을 부추긴 아파트 주민도 입건됐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일정 금액 아래로 집을 내놓지 말라는 등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적발된 겁니다. 이 밖에도 편법 증여 사례,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데 쓴 사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사한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의심 거래 중 절반가량이 편법 증여와 대출 규정 위반 등 불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은 오늘 제4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 행위 수사 결과 등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부동산팀 지혜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됐던 전국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조사한 결과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조사 대상에 오른 1,705건 중에서 절반이 넘게 편법 증여나 탈세, 대출 규정 위반, 불법 명의 신탁 등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좀 된다고요? 네, 주로 법인 거래나 미성년자 거래 등을 살펴본 결과인데요. 총 1,705건 중 811건이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555건은 친족 등을 통해 편법으로 증여했거나 법인 자금을 이용해 탈세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팀은 이들을 모두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이 아닌 다른 용도의 법인을 활용해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37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에 통보합니다. 대출을 취급해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합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행위입니다. 또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211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계약일 허위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됩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법인을 이용했다거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활용한 사례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나요? 네, 먼저 법인 배당 소득을 활용해 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입니다. 법인 대표의 자녀이자 법인 주주인 30대 A씨는 송파구 소재에 1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법인 배당 소득을 활용했다고 자금 출처를 소명했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A씨가 보유한 회사 지분보다 훨씬 많은 배당 소득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대표인 부모가 배당금 형태로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입니다. 가족 간 거래를 이용한 경우도 있는데요. B씨는 친언니로부터 11억 5천만 원 상당의 용산구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인데요. B씨가 사들인 것과 유사한 주택은 14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3억 원 넘게 싸게 거래된 겁니다. 정부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양도세나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이 같은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 주택을 사면서 주택이 아닌 법인이나 아니면 사업자 대출 등을 유용한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놓고 주택을 구매한 경우인데요. 의료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C씨는 강남구 7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의료기기 구입 목적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 26억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제조업 법인인 D는 대구 수성구에 22억 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법인 사업자 대출 13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구 수성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규제지역에 해당하는데요. 현재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자금 대출은 제한됩니다. 네, 이외에 또 형사 입건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주로 어떤 위반 행위를 해서 입건이 된 겁니까? 네, 형사 입건한 30건의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행위는 집값 담합입니다. 13건이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했다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자신들끼리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매물은 취급하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다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부정청약 사례는 현재까지 9건이 적발돼 12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나 향후 26명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향후에 어떤 조치를 받게 됩니까? 네, 우선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 등도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사례에 대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불법 명의신탁 사례에 대해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대응반은 향후 집값담합 수사를 비롯해 부정청약 사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시장 불법 대응반 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교란 항의에 당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앞으로도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네, 공정한 거래 질서가 좀 잘 확립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팀 지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몰 SSG.com이 이달 17일에서 25일 마스크 매출이 전주 같은 요일과 비교해 42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손소독제와 구강청결제 등 위생용품 매출도 각각 383%, 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11번가와 롯데온 등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위생용품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30대 이하의 아파트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가운데 30대 이하 비중은 36.9%로 작년 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30대 이하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석으로 46.6%에 달했습니다. 이어 성동구와 영등포구, 관악구, 서대문구 등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강남권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도 30대 이하의 아파트 매수세가 강한 모습입니다. 지난달 경기 아파트 매매 건수 가운데 30대 이하의 매입 비중은 30.1%로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전국의 40세 미만 주택 수요자들의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에 따르면 이달 40세 미만 지수는 131로 전달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30대에서 40대를 중심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패닉바잉 현상이 두드러졌던 것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40대에서 50세, 50대에서 60대, 60대에서 70대 등에서는 7월에서 8월로 넘어오며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하락하거나 같은 값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P2P 업체의 상당수가 대부업체로 남을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금융당국은 오늘까지 업체들로부터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중금리 대출 투자 시장을 개척한 혁신금융으로 주목받았던 P2P 금융. 최근 잇따른 사기 횡령 사건으로 P2P 금융업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상황에서 앞으로 업체 간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오늘까지 업체들로부터 회계법인 감사 보고서를 받아 P2P 업체 등록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15% 정도인 40곳, 업계에선 많아야 5, 60곳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식 P2P 업체로 등록하려면 5억 원에서 30억 원의 자본금 요건과 준법 감시인 및 전산 인력 등을 갖춰야 하는데 대다수의 업체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감사 보고서를 내지 않은 업체들은 P2P 업계에서 퇴출되는 셈입니다. 다만 금감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제출 기한을 연장해주고 1년간 유예 기간 동안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감사 보고서 검토 결과 부적격하거나 미제출 업체에 대해선 현장 조사를 거쳐 대부업체로 남게 하거나 폐업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로 남는 곳은 더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환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부터 심사를 시작하면 이르면 오는 11월이나 12월쯤 정식 P2P 업체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들이 설비 투자 대신 해외 주식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들은 지난 2분기에 해외 주식을 약 10조 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2007년 1분기 이후 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4월부터 증시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자 풍부해진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외 주식 매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기업들의 은행 대출 속도 역시 빠르게 늘어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태풍 바비는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해서 현재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4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162km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서해상을 따라 통과하겠습니다. 또 태풍 반경이 320km로 넓어서 일부 동쪽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특히 태풍이 인접해 있는 서쪽 지방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최근접 시간을 보면 전남 진도가 오늘 저녁 8시, 전북 군산은 자정 무렵이 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내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안의 경우 최대 순간 풍속이 200km에 달하는 폭풍이 몰아치겠고요. 그 외 지역도 최대 100k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차량이 전복되고 철탑이 날아갈 수 있는데요. 외출을 삼가고 날아갈 수 있는 야외 시설물들을 미리 단단히 고정하셔야겠습니다. 해상에도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서해와 남해상은 태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이 최고 8에서 10m까지 일겠고요. 동해상도 최고 5m까지 일겠는데요. 특히 서해와 남해상의 경우 폭풍에 일의 가능성도 있어서 주변 지역분들은 실시간 재난 정보를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와 전남, 전북 남부, 경남 남해안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40mm의 세찬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또 그 밖에 충청 이남 내륙에도 태풍 전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텐데요. 내일까지 충남과 전라도에 최대 300mm 이상, 강원, 영도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도 150에서 2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비가 오면서 심한 폭염은 없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30도, 대전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비와 함께 강한 폭염은 주춤하겠지만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 30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비가 내리면서 극심한 폭염은 한풀 꺾이지만 계속해 덥고 습하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와 대구 30도가 되겠습니다. 모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남부 내륙은 소나기가 지나겠고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